안녕하세요. 성원회계컴퓨터학원에서 회계, 세무, 회계 원리 등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김기범입니다. 자, 우리 이번 차시에서는 계정 과목이라는 게 뭔지, 이러한 계정 과목은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회계상 거래를 구성 요소별로 파악하여 거래의 결합관계를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가 오늘의 NCS 학습 목표가 되고요. 이러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거래의 결합관계를 이해하기 전에 계정 과목의 분류 체계를 먼저 이해하고요. 그 다음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을 파악한다가 오늘의 또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 계정 과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계정 과목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저는 주로 통일된 언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쉽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 사투리라는 거 있죠. 그래서 똑같은 건데도 부산에서 부를 때 말이 다르고, 그 다음에 광주에서 부르는 말이 다르고, 강원도에서 부르는 말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 표준어를 배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회계에서도 동일한 상황에서 통일된 언어를 쓸 수 있게끔 정해놓은 이름들이 계정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아직까지 좀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한번 주어 볼게요. 자, 우리 회사는 업무용으로 사용할 컴퓨터를 10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이달 말에 지급하기로 했어 라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걸 어디에다 기록해요?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야 되는데, 장부에 어떤 이름으로 기록할 거냐라는 거죠. 이거를 지금 앞서 써놓은 것처럼 쭉 써놓으면 이해하기는 굉장히 수월해요. 요 하나에 대해서 이해하기는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비슷한 상황이나 아니면 다른 상황이나 어쨌든지 간에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회사에 생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세세하게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놓게 되면 또 알아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부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자, 여기 볼게요. 업무용으로 사용할 컴퓨터라는 거 있죠. 그럼 여기서 컴퓨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계 장부에 기록할 때는 얘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냐라는 건데요. 요때는 업무용으로 쓰이고 형체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기록하자? 비품이라고 기록하자. 약속한 언어가 있는 거죠. 이게 뭐가 된다고요? 계정 과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정 과목을 선택할 때는 출처나 용도,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다시 컴퓨터 한번 볼 건데요. 동일한 컴퓨터를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 계정 과목, 통일된 언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정 과목으로 기록해야 하나 라는 걸 따질 때는 출처나 용도를 먼저 고려하라고 했죠. 그래서 출처나 용도를 고려할 때 업무 용도로 구입하고 그 형체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비품이라고 기록하자 라고 약속을 했고요. 그 다음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상품이라고 기록하자 라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물론 상품과 비슷한 것들이 또 누가 있다고요? 제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조금 더 이따 공부하고요. 그래서 뭐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용도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다시 들어갈 건데요. 왜 그러냐면 재무상태표에도 계정 과목이 있는데 자산, 부채, 자본으로 분류되는 이 재무상태표에서 먼저 자산에 대한 계정 과목을 분류한다 그러면 자산은 회사가 소유한 재산이고요. 이러한 재산은 돈이나 물건이나 권리로 나누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러한 것들이 상황에 따라서 쓰는 계정 과목들이 다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채 있죠. 부채는 회사가 상환해야 하는 빚이다라는 건데, 이러한 것들은 주로 돈이나 의무가 많이 붙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도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계정 과목을 나누어 쓰게 되는 거고요. 자본은 회사의 운영 자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회사가 운영 자금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이익금이 생기죠. 이러한 이익금도 포함하고 뒤에 가서 또 공부를 하겠지만 또 다름어지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자산, 부채, 자본들이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나누어진다. 그래서 자산은 돈이나 물건이나 권리, 회사가 소유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분류를 하고, 부채는 빚인데 회사가 상환해야 하는 빚이고, 돈이나 의무 이러한 것들이 많다. 그리고 자본은 회사의 운영자금이고 거기에 이익금이 포함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자산에 대해서 분류할 건데, 자산은 돈이나 물건, 권리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또 분류할 때 따라 붙는 게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현금화라는 이야기를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상거래라는 것도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돈이나 물건이나 권리들을 나눌 건데요, 현금화와 일반적인 상거래가 또 결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현금화가 뭔지부터 얘기를 하자. 그러면 자, 기업이 활동하는 목적이 뭔 거예요? 당연히 기업은 이윤을 추구해야 되죠. 그러면 이윤을 추구하게 되면 이때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윤을 추구해서 돈을 벌자 라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돈을 번다라고 하면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현금이 이제 들어오는 게 돼요. 그래서 현금화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자. 그러면 이 돈이 뭐가 된다? 현금화가 되는 거. 그래서 돈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 그대로 현금은 현금처럼 쓸 수 있겠죠. 그거 말고 보통 예금 통장에 들어있는 것도 현금처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돈을 벌자가 현금화가 되는 건데요. 이러한 현금화가 되는 시점이 혹은 의도가, 혹은 내가 구입하는 물건들이 빨리 현금이 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천천히 현금화가 되는 것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판매용 물건을 구입했다고 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컴퓨터를 도소매하는 업체의 사장님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팔아야 되는 건 뭐예요? 컴퓨터를 팔아야 되겠죠. 왜? 팔려고 구입했고, 판매하는 물건들은 뭘 붙여요? 이윤을 붙이죠. 즉 50만 원에 사가지고 와서 50만 원에 팔지는 않거든요. 그것보다 더 비싸게 팔면 비싸게 팔겠죠. 그래서 이렇게 판매해서 최대한 빨리 현금화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이윤이 붙는 거 있죠. 이러한 것들이 판매용 물건이 되고, 얘네들은 현금화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현금화가 느린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판매가 아니라 회사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현금화를 원하지 않는 거, 현금화가 느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사에서 판매 목적으로 매입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돼요? 판매하는 과정이라는 게 없죠. 그렇다고 또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이거는 다시 제가 일반적인 상거래라는 걸 놓고 볼 건데요. 즉 뭐냐면,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도소매하는 업체라고 얘기하면 상품을 매입해서 판매하는 과정, 홍보도 하고 직원 급여도 주고 물품도 구입하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겠죠. 그러니까 뭐 이 컴퓨터가 얼마만큼 좋습니다 라고 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전단지도 찍고, 홍보하는 직원들의 급여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회사 안을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의 모두 급여도 줘야 되고, 그 다음 물건을 팔려고 하면 손님이 오면 매장에 좀 앉아있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자나 책상도 있어야 되고 진열장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여러 가지 물품도 구입해서 소비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고객이 물건을 사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현금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현금화가 되게 되면 회사 입장으로는 뭐가 들어오겠어요? 돈이 들어오는 거죠. 자, 물론 이 과정에서는 외상이라는 절차가 있다 그러면 외상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다시 현금화가 돼요. 여러분들 물건 사러 갈 때 뭐도 있어요? 할부라는 것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일반적인 상거래가 되고요. 그래서 주로 물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냐 이런 것도 많이 따져요. 그리고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현금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다라고 한다 그러면, 자, 당사가요 컴퓨터를 도소매하는 업체는 맞아요. 그러면 제가 앞서도 얘기했죠. 컴퓨터를 구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품이다 이렇게 기록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용도를 봐야 되거든요. 회사에서 무슨 용도? 업무 용도로 쓰인다라는 건, 자, 거래 상대방이 여러분한테서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어떤 컴퓨터가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 견적서 좀 보내주시겠어요? 라고 한다 그러면 컴퓨터로 작성해가지고 이메일로 보내겠죠. 그 다음 회사 사장님이 보고서를 좀 써달래. 그럼 보고서 써.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각종 업무들을 메일로 쓰기도 하고 뭐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것들이 업무 용도가 되고요. 이러한 업무 용도로 가지고 있는 컴퓨터는 빨리 판매한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사장님은 뭐가 할 때까지 수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죠. 그러면 기다렸다가 이제 더 이상 수명을 다 해가지고 더 이상 업무에 쓸 수가 없어 라고 한다면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럼 폐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폐기하는 과정에서 고물상에서 뭐 하기도 해요? 돈을 주고 사가기도 하고.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현금화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중고인데 우리 회사에서는 쓸 수 없지만 다른 데서는 또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중고로 거래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사에서 폐기 혹은 처분하는 과정에서 현금화가 되기는 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거래를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계정 과목들이 있는데 이 계정 과목들을 자산이다, 부채다, 자본에서 분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자산부터 보자 그러면 자산은 돈이나 물건이나 권리인데요. 1년 이내에 현금화된다. 1년 이내에 뭐가 된다? 돈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자산을 분류할 때 뭘로 분류한다?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요. 이 유동자산에는 다시 돈이나 물건, 권리, 그리고 용도 등에 따라서 당좌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비유동자산은요. 그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서 다시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리고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계정 과목들이 있지만 이러한 계정 과목에 대해서는 우리 뒤에 가서 다시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근데 다시 공부할 건데 오늘 공부하는 거는 이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계정 과목들이 어떻게 분류된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이제 또 뭐에 대해서 세부적인 걸 가지고 또 분류를 한번 하면서 당좌, 재고,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자산이 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공부를 또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산을 분류할 때는 돈이나 물건, 권리, 그리고 현금화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상거래가 일반적인 상거래이냐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냐, 그리고 출처나 용도는 무엇이냐에 따라서 당좌, 재고,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할 건데요. 일단 돈을 먼저 놓고 본다 그러면 돈이나 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거는 그 즉시 뭘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현금화가 굉장히 빠르겠죠. 그리고 말 그대로 현금처럼 쓸 수 있기 때문에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된다. 얘는 현금화를 할 필요 없이 그냥 현금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당좌자산으로 분류하고요. 그리고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당좌자산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돈 받을 권리 있죠. 돈 받을 권리 중에서도 굉장히 빠른 게 있어요. 취득 시점에 3개월 이내, 만기가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돈으로 교환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현금성 자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리되는 게 당좌 자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돈을 받긴 돈 받을 권리인데 3개월 이내 아니고요. 하지만 결산 시점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 우리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구별할 때 현금화가 1년 이내이냐 아니냐 가지고 따진다 그랬죠. 그래서 돈 받을 권리가 1년 이내이면 단기 채권 혹은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분류를 하거든요. 은행 같은데 적금을 가입하게 된다 그러면 적금 같은 경우에도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년이 안 넘는다면 주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단기 금융상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러한 것들이 1년을 초과하게 되면 우리 뭘로 분류한다고요? 비유동 자산에 투자 자산이라는 것으로 분류하고 장기 채권이나 장기 금융상품이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1년 이내에 돈을 상환받는다, 돈을 회수한다 그러면 단기 채권이 될 거고 당좌 자산이 되는 거고요. 자, 1년이 넘어가죠? 그럼 뭐가 돼요? 장기 채권이 되고
투자자산으로 분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증금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중국집을 하나 운영할 거예요. 그러면 가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앞에 사거리에 보니까 굉장히 위치도 좋은 곳에 1층 상가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저 상가 좀 저한테 세놔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 월세는 한 달에 200만 원이고요. 보증금으로 얼마? 2천만 원 거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 보증금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혹시나 건물을, 시설을 뭐 심각하게 훼손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걸 고쳐야 되겠죠. 그리고 고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안 고치고 그냥 나간다든지, 아니면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를 미루고 안 낸다 그러면 건물주인 입장에서는 돈을 못 받게 되고 큰 손해를 입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증금을 좀 받아요. 받아놨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가에서 나갈 때 있죠? 나갈 때 보증금을 다시 지급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보증금을 맡기게 되면 여러분들 계약이 종료되고 나면 회수하게 되는데, 장사가 잘 된다고 얘기하면 절대로 그 건물에서 나가면 안 되죠. 함부로 위치 바꾸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장사가 잘 된다라고 하면 거기 계속 있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한이 굉장히 많이 남게 되는 거죠. 언제 회수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기타 비유동자산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 제가 물건이라고 얘기했죠.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제조에 투입된다. 쌤, 제조에 투입된다는 게 뭡니까? 자, 우리가 회사를 얘기할 때는 두 가지를 둘 수 있거든요. 뭐냐면 첫 번째 도소매 업체가 있고, 두 번째 제조업이 있어요. 물론 이것 말고도 되게 많아요. 많은데, 자,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컴퓨터를요, 다른 회사가 만들어 놓은 컴퓨터를 매입해서 그 물건을 그대로 판다 그러면 여러분 도소매 업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조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컴퓨터를 사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부품들을 사가지고 와서 그거 가지고 컴퓨터를 조립을 해요. 그러면 조립을 해서 컴퓨터가 완성이 됐죠? 그러면 이 완성된 컴퓨터를 판매하게 되면 그게 제조업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각 업체마다 부르는 이름이 좀 달라요. 그래서 도소매하는 업체는 상품을 매입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게 되고요. 제조업을 하는 곳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상품이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완성된 걸 말하는 거고요. 제품도 완성은 됐는데 직접 만든 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재료라는 게 제조에 투입되어서 그 원재료 가지고 뚝딱뚝딱 만들어 가지고 나온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건이 제품이 돼요. 그래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나 제품과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되는 원재료 있죠. 이러한 것들이 물건들 중에서 뭘로 재고 자산으로 분류가 되신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 물건은 물건인데요, 판매를 하는 목적은 맞아요. 맞는데 우리 회사의 업종 있죠. 우리 회사가 컴퓨터를 도소매한다. 그럼 컴퓨터 팔아야 되고, 그 다음 우리 회사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업체다라고 하면 부동산을 판매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인데 그게 아니에요. 자, 우리 회사가 컴퓨터를 도소매하는 업체인데 요 앞에 사거리에 건물이 하나 나왔는데 사장님이 어디 가서 듣고 온 거죠. 저 건물 한 1년 뒤면은 현재 시세보다 한 2배는 더 받는다는데, 자, 그럼 저거 사놨다가 나중에 팔까? 해가지고 업무랑도 상관없고 우리 회사의 직접적인 영업활동과도 상관은 없지만 팔아서 이익을 보고자 하는 거 있죠. 그러한 것들이 뭐가 된다? 투자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건들 중에 투자 목적이 되는 것들은 또 뭘로 분류된다? 투자 자산으로 분류가 되죠. 자, 우리 앞서서 돈 받을 권리가 1년을 넘어가는 것도 투자 자산이 얘기했고요. 물건들 중에서도 그 목적이 투자를 목적으로 하게 되면 투자 자산으로 분류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유형 자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건은 눈에 보이죠. 자, 그래서 업무 용도로 쓰이는 물건인데 눈에 보이는 거, 유형, 형체를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유형 자산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 업무 용도로 쓰이기는 하는데 무형의 권한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특허권이라 들어봤죠. 특허권이라는 건 새로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은 못 쓰게 우리 회사만 쓸 수 있도록 등록해 놓는 거 있죠. 그게 특허권이 되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물건을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생산해낼 수 있게끔 받은 권한이기 때문에 무형의 권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뭐가 된다? 특허권, 이러한 것들이 무형 자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자산을 분류하시게 되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별하고요. 그 안에서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부채는 어떻게 분류되냐? 부채는 돈이나 의무가 부채가 되는 거고요. 이러한 부채는 1년 이내에, 왜냐하면 부채는 빚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1년 이내에 상환하냐, 1년을 초과하냐에 따라서 1년 이내에 상환하게 되면 유동 부채로 분류하고요. 1년을 초과하게 되면 비유동 부채로 분류해요. 분류되는 게 이런 식으로 분류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자본은, 자, 자본의 가장 대표적인 건 자본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이 자본금이라는 건 뭐다? 회사의 운영자금이다. 그런데 이 운영자금에서 이익이 날 때가 있어요. 자본금 자체에서 이익이 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회사가 회사를 운영해서 이익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익 나는 게 두 파트가 나눠져요. 그리고 이 두 파트를 구별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본금, 회사 운영자금 가지고 아직 회사는 운영 안 했어. 운영 안 했는데 이익이 난 걸 우리는 자본잉여금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익이 난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이익잉여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더 자세하게는 뒤에 우리 결산 처리 파트 가가지고요. 자본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때 조금 더 상세하게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할 거예요. 네, 깊게 들어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계정 과목의 분류나 재무상태표가 분류되는 거 봤잖아요. 그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작성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기준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는 당연히 다 들어가고 거기에 추가적인 내용을 또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구분 표시의 원칙 해가지고 자산, 부채, 자본 중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재무상태표 본문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중요한 게 있다 그러면 따로 별도로 구별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총액주의. 자산, 부채, 자본은 총액으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 중에서 금액을 빼먹지 말고 있는 금액을 총 금액을 다 쓰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상기함으로써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1년 기준. 자, 우리 앞에서 현금화가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되면 유동, 1년을 초과하게 되면 비유동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자, 저 보고기간 종료일은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 결산 시점으로부터 라고 얘기하셔도 동일한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1년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별한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유동성 배열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유동성 배열법이라는 건 유동성이 높은 항목, 회계에서 유동성이라는 건 현금으로 교환하는 거. 그래서 현금화가 빨리 되는 게 유동성이 높다가 되고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이 유동성 배열법이 되세요. 그래서 이러한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배열하시게 되면 우리 아까 전에 앞에서 공부했던 거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 중에서 누가 더 먼저다? 네, 유동자산이 먼저고요. 유동자산 같은 경우에는 유동자산 안에도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는데 당연히 당좌자산이 먼저고요. 당좌자산 안에서도 현금처럼 바로 쓸 수 있는 현금 및 현금 등 자산이 먼저, 그 외에 당좌자산이 그 다음, 그리고 난 다음 재고자산, 그리고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리고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특히나 투자자산부터는 비유동자산이죠.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친다거나 하게 되면 이 순서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여기 안에 포함되는 계정 과목으로도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계정 과목 같은 거 공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잉여금에 구분해 가지고요.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구분하여 표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앞서서 얘기 드렸어요. 자본잉여금이라는 건 자본금 가지고 회사 아직 운영 안 했어요. 혹은 이걸 운영과 관련해서 이익이 난 게 아닌 거, 그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자본잉여금이라고 얘기하고요. 회사의 운영과 관련해서 이익이 발생한 걸 이익잉여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두 개를 구분해서 표시해요. 그게 뭐가 된다? 잉여금의 구분이고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라가 되시는 거죠. 자, 다음 미결산 항목 표시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결산 비만 계정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결산 전에 적절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여 없앤다라는 게 미결산 항목 표시 금지가 되세요. 요거는 나중에 우리 결산이라는 내용을 좀 더 공부하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더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 해서 꼭 머릿속에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